데이지와 종달새. 작고 볼품없는 데이지. 누군가 그 꽃으로 다발을 엮어 선물로 주거나 화병에 꽂아두려 한다면 별짓 다 한다며 가자미 눈으로 핀잔을 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원의 꽃밭을 장식하는 장미, 튤립, 카네이션, 금잔화, 양귀비, 수레국화에 비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묻겠죠. 하지만 데이지는 많은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빨간 모자가 숲속 공터에서 할머니에게 갖다 주려고 꺾은 꽃이 데이지였다는 것을 아시나요? 또한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려고 제일 먼저 만든 꽃은 하얀 혀꽃이 노란 대롱꽃을 둘러싼 작은 꽃뿌리를 지닌 데이지였어요. 그때 성모 마리아는 손가락을 찔렸는데 이 때문에 혀꽃은 꽃잎 전체나 그 가장자리만 붉은색이나 자주색을 띠기도 했죠. 딱정벌레가 죽은 자리에서 하얀 데이지가 피어나고 무당벌레가 죽은 자리에서는 가장자리가 붉은 데이지가 피어난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연인에게 건네는 데이지는 만날 수는 없어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데이지와 종달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나무 울타리로 둘러친 아담한 정원이 딸린 시골집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정원 꽃밭에는 장미, 튤립, 작약, 붓꽃, 수선화가 짙은 향기와 찬란한 빛깔, 그리고 우아한 맵시를 서로 뽐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꽃밭 근처를 지나가셨더라면 꽃들이 잘났다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실바람이라도 불어왔다면 그 아우성은 허공 중에 흩어지고 말았을 테지만요. 봄이 되어 울타리 밖에 데이지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데이지는 정원 꽃밭에 살고 있는 꽃들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소박한 제 모습과 달리 화려함을 과시하는 꽃들에게 질투를 느끼기도 했으련만 오로지 동경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데이지는 길을 걷는 나그네가 눈길 한번 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큰 길로 이어지는 풀밭 사이 오솔길 옆에 뿌리를 내렸던 터라 누군가에게 밟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요. 어느덧 평범한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시골집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얼마 안 되어서였을 거예요. 새의 노랫소리가 들렸죠. 분명 봉오리를 맺고 있을 때 듣던 참새의 짹짹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봄철의 싱그러운 공기를 살며시 흔드는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데이지는 풀잎에 송송 맺혀 영롱한 빛을 반사하는 이슬방울을 주르르 훑으며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에 그려놓은 그림처럼 한 마리 새가 날개를 파닥이며 공중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랫소리는 멀리 멀리 퍼져나가면서 온 세상에 기쁨을 전파하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지의 가슴도 한껏 부풀어 콩콩 뛰었습니다. 그것은 종달새였습니다. 종달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름다운 노래로 세상을 밝게 해야 할 운명을 갖고 태어난 새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흙을 빚어 만들었다고 전하는 이 새는 훗날 그가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워 할 때 부리로 가시관을 들어올려 고통을 덜어주었다고 합니다. 꽃밭에 내려앉을 게 틀림없어. 그럼 더 잘 볼 수 있을 거야. 데이지가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종달새가 내려앉기 시작했죠. 종달새는 울타리 너머 장미,
튤립, 작약, 붓꽃, 수선화에게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데이지가 자라난 풀밭 쪽으로 내려왔죠.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종달새가 폴짝폴짝 뛰어 데이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데이지는 기쁨에 겨워 혀꽃 가장자리부터 대롱꽃 안쪽까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초라한 오솔길 옆에 예쁜 꽃이 피었네. 종달새가 주변을 맴돌며 데이지의 아름다움과 겸손함을 칭찬했습니다. 다시 공중으로 날아올라 태양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부리로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고요. 꽃밭의 꽃들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데이지를 매섭게 째려보았습니다. 종달새가 저희들을 제쳐두고 보잘것없는 데이지에게 관심을 가지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튤립이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아무데나 자라는 천하고 못생긴 꽃에게 입을 맞추다니 정말 막대먹은 새야. 수선화가 심술궂은 표정으로 거들었습니다. 머지않아 매에게 호되게 당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 버릇을 좀 고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노래는 더 이상 부를 수 없겠네요. 두고 봐요. 내 말이 맞을 거예요. 사프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사프란은 꽃밭에서 밀려나 벽 쪽 공터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이봐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새에게 어쩜 그렇게 심한 악담을 퍼부을 수 있습니까? 잠시 후 한 소녀가 가위를 손에 쥐고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소녀는 튤립과 수선화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하게 허리가 잘린 꽃들로 한아름을 채운 다음에야 소녀는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정말 슬픈 일이야. 데이지가 신음하듯 말을 내뱉었습니다. 한편 사프라는 종달새를 미워한 대가일 뿐이라며 튤립과 수선화의 아픔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종달새가 하늘에서 내려와 데이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데이지는 푸른 바닷속 해초를 헤치며 투명한 햇살과 장난하는 행복감을 맛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부리로 살며시 입을 맞추고서 종달새는 날개를 파닥여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종달새가 데이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시골집에 사는 두 소년이 종달새를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여운 종달새와 데이지는 소년들이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무언가 휙 공기를 가르는가 싶더니 종달새는 그물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데이지는 도망갈 수 없었지만 소년들은 꽃을 꺾지는 않았죠. 소년들이 종달새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데이지는 자신이 몹시 미워졌습니다. 종달새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잡혀가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종달새를 새장에서 풀어줄 방법이 자신에게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종달새의 노래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태양과 푸른 하늘을 찬양하던 명랑한 노랫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양을 바라보기만 할 뿐 그 곁으로 날아오르지 못하는 새장 속에 갇힌 작은 새의 슬프디 슬픈 울음소리였답니다. 종달새는 하늘로 자신을 솟구쳐 오르게 해주던 날개를 노래했습니다. 종달새는 이따금 목을 축이던 계곡의 시냇물을 노래했습니다. 종달새는 깃털을 타고 흘러내리던 봄철 들판의 이슬방울을 노래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던 데이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햇살이 던지는 따스함과 분주한 벌들의 윙윙거리는 소리, 산들바람에 춤을 추며 살살 간지리던 풀잎의 바스락거림이 주는 즐거움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데이지의 머릿속은 종달새를 돕고 싶다는 소망으로 가득했죠. 종달새의 슬픈 노래를 눈치챘던 것은 데이지만이 아닙니다. 소년들도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렇다고 종달새를 풀어줄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지만요. 그 대신 소년들은 종달새를 기쁘게 해줄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새장 안에 떼장을 넣어주면 종달새의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떼장이란 흙이 붙어있는 상태로 뿌리째 떠낸 잔디의 조각을 말합니다. 그들은 울타리 너머 오솔길로 달려가 새장 크기보다 좀 작게 떼장을 떴습니다. 놀랍게도 떼장 가운데에는 데이지가 서 있었습니다. 데이지와 떼장이 새장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효과가 나타나는가 싶었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소년들이 물 주는 것을 잊었으니 정말 큰일이었죠. 종달새가 날개를 새장에 탁탁 부딪히며 외쳤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목이 말라요. 여기는 물이 한 방울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데이지도 차츰 말라갔습니다. 종달새에게 단 한 방울이라도 물을 줄 수 있다면 온 세상과 바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종달새의 숨소리가 약해지더니 마구 할딱거리면서 데이지 옆에 쓰러졌습니다. 미웃고 종달새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데이지는 꽃과 잎을 최대한 숙여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추억을 간직한 채 떠나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날 아침 소년들이 새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실수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닫고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부질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소년들은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달래고자 종달새를 땅에 잘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주 못된 아이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떼장을 고스란히 오솔길 옆 제자리에 갖다 놓아 데이지가 다시 싱싱하게 자랄 수 있게 해준 것도 그 증거지요. 다만 생각이 좀 짧았기 때문에 종달새를 죽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용감한 장난감 병정. 그 시절에는 주석으로 만든 장난감 병정을 모르는 소년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소녀들은 물론 장난감 병정을 갖고 놀지 않았겠죠. 인형놀이가 최고니까요. 소녀는 장난감 병정을 테이블 위에 쭉 세우고 전쟁놀이를 즐겼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 찬란한 장교 복장을 입은 병정들이 서로 마주보며 전진했습니다. 병정들은 총에 맞아 쓰러졌다가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년들이 총처럼 돌을 던졌고 제 마음대로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돌에 맞아 상처를 입은 병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병정에게는 다리가 한쪽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누군가 병정 세트를 만들 때 주석이 조금 모자라서 다리를 하나밖에 만들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병정은 다른 24개 병정들처럼 꿋꿋하고 용감했습니다. 병정놀이 상자 옆에는 종이궁전이 서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이는 화려한 방,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거울 호수, 호수 위를 떠다니는 밀랍 백조. 우리의 주인공은 궁전을 바라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밀랍 백조, 거울 호수, 아니면 궁전 생활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병정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이따금씩 문 앞에 나와 서 있다가 사라지는 종이 인형이었습니다. 저 아가씨와 결혼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병정은 입속말을 자꾸 중얼거렸습니다. 아름다운 종이 인형을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발레리나처럼 늘씬하고 균형 잡힌 다리는 병정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보드라운 목에 걸려 반짝이는 동전 목걸이마저 무지개의 영롱함을 던져주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마침내 직접 종이 인형을 만나지 않으면 작은 심장이 꽝 하고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종이 인형을 만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밤 12시, 장난감들이 깨어나 까르르 웃고 떠드는 마법의 시간이 시작되는 때 말입니다. 벽시계에서 뻐꾸기가 튀어나와 12시를 알렸습니다. 종이 인형이 손짓하는 듯 했습니다. 병정은 용기를 내어 문 쪽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상자를 타 넘으려 할 때였습니다. 뚜껑이 열리더니 인형 하나가 톡 튀어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병정은 테이블 아래로 떨어져 심하게 다쳤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얘 좀 봐.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싶었나 보구나. 그런데 너는 다리가 한쪽밖에 없잖아. 좋아,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소년이 병정을 주워들며 외쳤습니다. 사실 소년은 상상력이 매우 풍부했습니다. 이윽고 오래된 신문지가 멋진 종이배로 변신했습니다. 소년은 종이배와 병정을 손에 들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양동이로 물을 퍼붓듯이 거센 비가 내렸습니다. 빗물이 소용돌이치며 하수구를 휩쓸고 운하의 수로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소년은 병정을 태운 종이배를 물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나운 물살이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배전을 후려쳤습니다. 종이배는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듯 마구 흔들리며 쏜살같이 내려갔습니다. 멀리 작별 인사를 건네는 소년이 보였습니다. 잘 가. 멋진 여행이 되길 바랄게. 예상하지 못한 따뜻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씩씩한 병정들이라면 의례 그러하듯 병정은 소총을 더욱 단단히 쥐었습니다. 소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종이배는 쉴 새 없이 배전을 때리는 거친 물결을 잘 견뎌내며 자꾸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배 안으로 물이 차들어왔죠. 종이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순식간에 무릎과 허리를 지나 목에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병정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총을 단단히 쥐고서 사랑의 열병을 앓는 이들이 모두 그러하듯 종이 인형만을 떠올렸지요. 하지만 그녀를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눈시울이 촉촉이 젖어왔습니다. 그때 끔찍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커다란 물고기가 병정을 꿀꺽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주인을 잃은 배는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맴돌다 시커먼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물컹한 벽을 손으로 더듬으며
병정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숨이 턱턱 막혀오려는데 느닷없이 눈부신 햇살이 짙은 어둠을 휘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호들갑스런 사람의 목소리가 병정을 깨웠지요. 장난감 병정이네. 신기한 일이에요. 병정을 집어삼킨 물고기를 시장에서 사와 막 배를 가른 사람은 며칠까지 병정이 살던 바로 그 집의 안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궁전 문 앞에 서 있는 종이 인형을 다시 보자 볼을 타고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정은 여전히 한쪽 다리로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며 소총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헤어지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종이 인형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슬픈 결말을 각오해야 합니다. 종이 인형과 결혼하고 싶다는 병정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심술궂은 아이들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 사내 아이들이 특히 더하지요. 아마 병정에게 실증이 났나 봅니다. 소녀는 병정을 집어들어 활활 타오르는 난로불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성난 불길이 병정을 삼켰습니다. 뜨거운 불 때문인지 아니면 사랑의 아픔 때문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몸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고통은 없었지요. 갑자기 방문이 활짝 열리면서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은 종이 인형을 휙 낚아채 난로불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종이 인형이 병정의 품에 살포시 안겼습니다. 이튿날인가요? 하녀가 난로를 청소하다 쇳덩이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사랑 때문에 마음 아파하던 가여운 주석 병정은 이렇게 하트 모양 주석 덩어리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돼지 저금통. 착하고 온순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돈 많은 부모님은 소년이 원하는 족족 별의별 장난감을 다 사다 주었습니다. 소년의 방이 곧 장난감으로 그득 넘쳐났습니다. 나무블록 세트 여러 개, 철로놀이 세트, 그에 딸린 태엽장치로 달리는 기관차, 객차와 화물차 여러 대, 정거장, 터널, 건널목 장치, 유리와 주석 조각으로 만든 색색의 구슬, 구름 위로 떠오르고 싶어 안달이 난 구석에 걸린 종이연, 목마, 종류별로 갖춰진 돛배들, 팽이, 그리고 무지갯빛 비눗방울을 만드는 데 쓰이는 빨대. 그 중에서 소년이 가장 아끼는 보물은 인형놀이 세트였습니다. 목이 3개 달린 용, 악마, 왕자, 공주, 마녀, 석탄처럼 까만 옷을 입고 정강이에 샌들끈을 묶은 땅딸막한 은둔자 등 인형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이들 말고도 인형은 더 많았습니다. 그들을 모두 소개하려면 이야기가 쓸데없이 길어질 것이 분명하므로 서랍장 위에 올라앉은 돼지 저금통을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장난감이 아니었지. 그러니 먼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돼지는 배가 잔뜩 불렀습니다. 동전 한 입 쑤셔 넣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진흙으로 빚어 직접 색을 칠한 이 돼지 저금통이 장난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폼나게 자리 잡은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지 않아요? 뱃속에 가득한 동전으로
원하는 장난감은 무엇이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소녀는 하루 종일 장난감과 놀았습니다. 그렇다 해도 날마다 그들 모두와 놀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장난감이 웬만큼 많아야죠. 무시당했다고 섭섭해하는 장난감이 생겨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잠자리에 들면 장난감들은 저희들끼리 놀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노란 달빛이 방 안으로 가득 출렁일 때였습니다. 키가 큰 괴종시계가 게으른 소리로 밤 12시를 알렸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장난감들이 하나 둘씩 깨어났습니다. 기관차가 목쉰 소리로 고함을 치더니 허연 수증기를 내뿜고 목마가 앞뒤로 몸을 흔들어댔습니다. 화창한 봄날에 꽃들이 봉오리를 터뜨리듯 장난감 세상이 분주해졌습니다. 돼지도 눈을 떴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살짝 말입니다. 높은 곳에 앉아있는 돈 많은 귀한 몸이라 다른 장난감들이 알아모시는데 무엇하러 방정을 떨겠어요. 돼지는 다만 그렇게 오페라 극장 귀빈석에 초대받은 것처럼 점잖게 앉아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밤에는 무엇하고 놀까? 괴종시계가 12번째 종을 울리자 트럼펫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누구 하나가 입을 열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술래잡기 놀이 하자. 벌금놀이. 저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를 졸라대는 소리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소년의 의자에서 굵은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몸집이 큰 곰인형이 화가 나서 투덜거렸던 것입니다. 갑자기 파도에 휩쓸리기라도 한 듯 목소리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조용히 해. 밤새워 떠들기만 할 거야. 그러지 말고 사람 놀이를 해보는 게 어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곰 인형의 목소리는 알 수 없는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기에 아무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사람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는 왠지 몹시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신가요? 목마가 난데없이 혈통 좋은 말이 생긴 것도 우아하다고 시끄럽게 떠들더니 다음에는 편자 하나가 헐거우니 당장의 대장장이를 불러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괴종식에는 자신이야말로 모든 사건이 일어날 시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정치판 이야기에 몰두했습니다. 구슬들은 자기들 중에 하나가 알고 보니 불꽃놀이용 화약이었다며 그를 당장 감옥에 쳐넣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정거장은 또 어떻고요? 기차가 제 시간에 도착하는 법이 없다며 기관사의 게으름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인형극장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악마들이 떼거리로 나가서 그들의 두목 루시퍼에게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수영장을 지어주지 않으면 끝없이 활활 타올라야 할 지옥불을 더 이상 지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빨간 모자는 할머니에게 더 이상 포도주와 과자를 가져다 주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다만 데이지 꽃바구니만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궁금한가요? 숲속에 사는 도적대가 포도주와 과자를 빼앗아 갈 것이 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인형극장이 이렇게 시골 장터처럼 소란스러우니 용이라고 얌전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용은 온몸을 꿈틀거리며 머리마다 입에서 불을 뿜어냈습니다. 그리고 어지럽게 날아다니며 쉴 새 없이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공주는커녕 양 한 마리 바치지 않잖아. 이렇게 수치스러울 때가 다 있나. 냉큼 희생 제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당장 동굴을 떠나 증기선 기관실로 갈 테야. 그곳이라면 즐겁게 지내면서 월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의 존경도 한 몸에 받을 수 있을 테고. 중국에서 내 친척들을 높이 떠받든다는 소문은 들어보았지? 고민영이 어리석은 제안을 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인형들이 너나 없이 이기적으로 변해 도무지 남 생각을 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인형들 사이에는 욕짓거리와 싸움만 가득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고민영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목에 걸린 호루라기를 길게 불었습니다. 장난감들이 어리둥절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를 놓칠세라 고민영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사람 놀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확인했을 거야.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확실하네. 자, 사람 놀이는 그만하고 인형극장에서 인형놀이나 구경합시다. 다른 장난감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울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공주 가운데 하나가 기회를 잡았다는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너희들 잠자는 숲속의 미녀 보고 싶지 않니? 목마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 공주는 100년이나 잠을 자잖아. 왕자가 성으로 공주를 구하러 오기까지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기다리라고? 그럼 돌 하나로 새 2마리 잡기는 어떨까? 사냥꾼이 앞으로 쑥 나섰습니다. 주인공은 따놓은 당상일 테니까요. 이번에는 용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반대했습니다. 우리 극장에 인형이 무지 많지만 새 인형만은 없다는 걸 모르시나 보구만. 그만 잊어버리시라고요. 옥신각신 다투다 날이 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헨젤과 그레텔을 공연하기로 의견을 모았어요. 극장 소품실에서 생강과자로 만든 집과 커다란 화덕을 내왔습니다. 언제나 생강과자 집 지붕 위에 앉아 지내는 검정 고양이는 별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녀가 투덜거렸습니다. 내가 저 화덕에 들어가 불타는 꼴을 원할 것 같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럴 수는 없지. 고민형이 마녀를 달랬습니다. 이봐요, 불은 무슨 불? 화덕 안에 반짝이는 것은 빨간 셀로판지일 뿐이에요. 그제야 마녀는 출연을 약속했습니다. 장난감들과 배역을 맞지 않은 인형들로 좌석이 가득했습니다. 막이 오르는 순간 사방은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형들의 연기는 점점 더 무르익어 가는 듯 했습니다. 박수 소리와 고함 소리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공연 막바지에 들어갈 무렵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레텔이 마녀를 화덕으로 밀어 넣으려는 순간 마녀가 비명을 지르며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나지 않았겠어요? 셀로판지가 아니라 진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무대로 옮겨붙은 불을 끄느라 인형 몇이 소란을 피우는 동안 다른 몇은 마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찌되었든 공연을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마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돼지는 반쯤 열린 서랍장 속으로 숨어드는 마녀를 보았습니다. 다른 장난감들에게 마녀가 숨어있는 곳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랍장 끝으로 슬슬 몸을 움직였습니다. 장난감들에게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일이 조금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돼지가 방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그 바람에 동전이 와르르 쏟아져 나와 방 안 가득 흙 뿌려졌고 바로 그 순간 꽃기호 수탉이 오는 소리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이로써 돼지 저금통의 운명도 다하고 비록 끝마무리를 하지는 못했지만 헨젤과 그레텔 공연도 끝이 났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소녀는 바닥에 떨어진 돼지 저금통을 보고 몹시 놀랐습니다. 방바닥에 흩어진 동전을 꼼꼼히 주워 모은 다음 부모님에게 새 저금통을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소년의 청을 어느 부모가 거절할까요? 아버지는 다음 날로 새 돼지 저금통을 사다 주었습니다. 둘은 단 한 가지 점만 빼고 서로를 쏙 빼닮았습니다. 그것은 새 돼지는 배가 텅 비어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는 반면 옛 돼지는 배가 꽉 차 아무 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부감을 찾아 나선 나비. 평범한 배추 흰나비이건 나비의 왕이라 일컬어지는 화려한 호랑나비이건 이 녀석은 예외 없이 말과 행동이 가볍기 그지없고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그런 호랑나비 한 마리가 신부감을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무슨 신부냐고요? 물론 꽃이지요. 이른 봄 호랑나비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수레국화 사이에 핀 아네모네였습니다. 하지만 꽃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호랑나비는 꽃 위에서 춤을 추다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느 때처럼 말이죠. 아네모네 꽃잎 위에 맺힌 황금빛 눈물방울을 알아챌 리 없었습니다. 제비꽃이 향기로운 냄새로 호랑나비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덤불 속에 가려 볼 수가 없으니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백합도 비슷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사랑이 찾아오리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밋밋한 외모를 지닌 데이지가 예상과 달리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호랑나비는 데이지를 무슨 이름으로 부를 줄 몰라 내 사랑, 아리따운 그대 하며 이 말 저 말 갖다 붙이다가 프랑스 사람들이 마르게리트 또는 마기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호랑나비가 데이지를 유혹하기 위해 찬사를 늘어놓았습니다. 마침내 당신을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여. 성모 마리아가 밤하늘 별밭에서 반짝이던 그대를 발견하고 이 땅에 데려와 뿌리를 내리게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답니다. 데이지는 못 들은 척 말이 없었습니다. 호랑나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미래를 볼 수 있을 만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꽃입니다. 그래서 연인들은 그대의 꽃잎을 하나씩 뽑으며 점을 치곤 한다지요. 그는 나를 사랑할까? 아니면 사랑하지 않을까? 그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그의 사랑은 공개적일까? 아니면 비밀스러울까? 그대도 나를 사랑하면 좋겠어요. 드디어 데이지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확실히 말해두겠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이 내 꽃잎을 하나씩 뜯어내면서 그 멍청한 놀이나 하기를 바랄 것 같아요? 바보 같으니라고. 천만의 말씀이지.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만 괴롭히라고요. 데이지가 팽그르르 등을 돌렸습니다. 호랑나비는 어쩔 수 없이 그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들판과 숲속 공터를 빙빙 돌다 꽃밭과 과수원을 기웃거렸습니다. 데이지에게 보기 좋게 거절당했어도
여전히 세상 모든 꽃들이 자신이 내려앉기만을 기다린다고 생각했거든요. 라임나무에서 향기가 솔솔 풍겨나왔지만 꽃이 너무 작았습니다. 사과나무 꽃은 장미꽃처럼 큼직했죠. 하지만 그 위에 내려앉으려고 할 때 갑작스레 불어온 산들바람이 꽃을 날려버렸습니다. 호랑나비는 사과나무와 헤어져 울타리를 넘어 날아가다 콩꽃을 발견했습니다. 내 신부감이 저기 있었네. 정말 어여쁜 아가씨네요. 호랑나비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말라 비틀어져 쭈글쭈글한 콩꼬투리가 옆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분은 누구예요? 혹시 먼 친척인가요? 호랑나비가 물었습니다. 콩꽃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내 언니예요. 나도 자라 열매를 맺으면 저렇게 되죠. 더 이상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호랑나비는 날개를 치며 멀리 날아올랐습니다. 못난이 쭈구렁이와는 결혼할 수는 없었지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흐르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호랑나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꽃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봄이 여름에게 자리를 내주고 초원과 들판과 숲속 공터에는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호랑나비가 신부감을 고를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들판 가장자리에 핀 수레국화가 호랑나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파란 봉오리도 마음에 들었지만 은근한 유혹을 뿌리치기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호랑나비님, 나보다 나은 신부감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먼 옛날 대제의 여신이 온갖 곡식의 연인이 되라고 이르셨지만 그래도 내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알고 있답니다. 독일의 비렐름 황제가 나를 가장 아끼신다는 것쯤이야 잘 알고 있죠? 수레국화가 좋은 집안 출신임은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호랑나비의 결정은 어떠했을까요? 수레국화가 들판 가득한 곡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겠어? 그래, 결정했어. 수레국화와 결혼하는 일만은 피해야지. 좋은 집안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 여름이 꼬리를 내리면서 우기가 찾아왔습니다. 호랑나비는 아직도 신부감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호랑나비는 상쾌한 향기를 풍기는 박하에게서 다시 한번 운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다쟁이 박하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결혼은 무슨 결혼이에요? 남들이 웃어요, 웃어. 물론 가을이 되면서 호랑나비가 노총각 신세가 되었음을 이미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가을바람에 빗방울이 날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호랑나비는 더 이상 날갯짓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열린 창문을 통해 난로가 따뜻하게 열기를 더해주는 집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호랑나비는 꾸벅꾸벅 따뜻한 졸음을 즐기면서 검은 줄무늬로 장식된 날개를 쫙 편 채 벽 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었죠. 집주인이 호랑나비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이기적이기는 하지만 호랑나비의 몸통을 핀으로 꽂아 유리상자에 넣었습니다. 귀중한 보석처럼 말이에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왠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결혼한다는 것이 이와 비슷할 것 같아. 결혼하게 되면 꽃 위에 앉아 꼼짝하지 말아야 하잖아.
근처 화분에서 자라던 수령초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거 참 묘한 비교군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핀에 꽂혀 상자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호랑나비는 수령초의 말이 못마땅한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안에 사는 식물하고는 말하지 말아야 해. 사람들과 너무 가깝게 지낸단 말이야. 그 후 심술쟁이 노총각은 더 이상 수령초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답니다.